제 며느리가 저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20년간 딸처럼 키운 며느리가 아니라 제 아들놈 옆에 붙어 있던 그 손녀뻘 되는 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시장 떡집, 그 가게 한가운데서 제가 쓰러졌을 때 119 구급대원이 제 손에 쥐어진 하얀 가루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비소였습니다. 제 피에서도 나왔죠. 할머니, 이거 누가 드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년을 가리켰습니다. 제 며느리를 내쫓고 제 아들을 홀린 그 26살 꽃뱀을이요. 하지만 제 아들놈은 오히려 저를 밀쳐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야? 얘가 왜 그래? 엄마가 치매 때문에 헛것 보는 거라니까. 그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친아들이 제 말을 안 믿는 겁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구급차 안에서 정신이 희미해지는 순간까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옥순, 올해 73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떡을 팔며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믿고 살았죠. 그 아들놈이 27에 장가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박선미. 25의 어린 나이에 우리 집으로 시집 왔어요. 친정은 가난했지만 손재주가 좋고 성실했습니다. 무엇보다 떡 만드는 일을 좋아했어요. 어머니, 이 일 정말 재밌어요. 떡이 쪄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게 신기해요. 새벽 4시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쌀을 씻었습니다. 겨울에 손이 다 터서 피가 나도 찜기 올리는 손은 한 번도 안 멈췄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딸처럼 예뻤습니다. 아가, 너는 왜 이렇게 착하냐?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어.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떡집은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게가 됐어요. 다 며느리 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떡 맛도 좋게 만들었지만 손님들한테 정이 많았어요. 할머니, 오늘 떡 1개 더 드릴게요. 어제 손주 돌잔치 떡 맛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며느리가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 집은 떡도 맛있지만 며느리가 참 인정이 많아. 그게 우리 가게 간판이었습니다. 아들놈은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가게 일은 저랑 며느리가 다 했고 놈은 가끔 와서 돈이나 세고 가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착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6개월 전 아들놈이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이 친구 소개할게. 이름은 한채영이고 우리 가게 일 도와줄 거야. 26, 화장을 짙게 하고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제 눈엔 영락없이 유흥업소 여자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놈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엄마, 얘가 경영학과 나왔대. 우리 가게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대. 경영학과는 개뿔. 첫날부터 분 냄새가 났습니다. 일을 돕겠다며 왔지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더군요. 대신 제 며느리한테만 참견을 했습니다. 언니, 떡 포장 왜 그렇게 해요? 요즘엔 이렇게 안 하는데. 촌스러워요. 며느리가 20년간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시장 할머니들이 정갈하고 깔끔하다고
칭찬하던 포장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촌스럽다고요? 어머, 손님. 쟤는 나이가 있으셔서 손도 느리고 그래요.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제 며느리를 쟤라고 불렀습니다. 26살짜리가 45살 며느리한테 쟤라고요. 손님들 앞에서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야, 이거 사. 내가 감히 누굴. 제가 소리 지르려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정말 느렸나 봐요. 저 친구 말대로 할게요. 며느리는 참았습니다. 제가 볼 땐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참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똑똑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제 아들이랑 평화롭게 지내려고 참는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 참으세요. 아마 저 친구도 일이 서툴러서 긴장한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적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뻔뻔해졌어요. 제일 가관인 건 제 아들놈이었습니다. 완전히 홀라당 넘어간 겁니다. 그년이 뭐라고 하면 아들놈은 무조건 그년 편을 들었어요. 엄마, 채영이 말이 맞아. 우리 가게 너무 옛날 방식이야. 요즘 시대에 맞게 바꿔야지. 여보, 왜 채영이를 괴롭히는 거야? 나이가 어린 애한테 어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누굴 괴롭힙니까? 제 며느리는 그년이 흘린 떡고물까지 다 치우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 눈엔 다 보이는데 제 아들놈만 못 보는 겁니다. 아니, 보려고 안 하는 거였죠.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년이 가게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님, 시대가 좀 변했잖아요. 이런 주먹구구식 장부 말고 제가 최신 포스기로 다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이랑 언니는 떡만 만드세요. 그러고는 며느리를 계산대 근처에도 못 오게 했습니다. 언니, 돈 만지다 실수하면 어쩌려고요. 이건 제가 할게요. 언니는 떡이나 열심히 쪄요.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20년간 이 가게의 돈을 관리했습니다. 단 한 푼도 안 틀렸어요. 그런데 감히 실수할까봐 걱정된다고요?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 가게 돈은 우리 며느리가 관리하는 거야. 내가 무슨 권한으로. 그랬더니 아들놈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채영이가 돕겠다는데 왜 그래? 여보는 떡 만드느라 바쁘잖아. 그때 제 며느리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에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년간 지킨 이 가게가 저 사람 손에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울음 참던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가, 내가 뭐라도 하마. 전연을 쫓아낼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저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제 아들놈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게 돈이 빈다는 겁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3개월 동안 1,500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년이 그걸 제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언니가 훔쳤어요. 가게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야? 언니, 시치미 떼지 마세요. 전 다 알아요.
아들 학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셨죠? 며느리 아들, 제 손주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절대 가게 돈을 훔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 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언제 돈을 훔쳤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했습니다. 어머님, CCTV 보실래요? 제가 포스기 설치할 때 같이 달아놨거든요. 그년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제 며느리가 돈통을 열고 돈을 만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매일 하는 정산 작업이었어요. 영상이 교묘하게 편집돼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아무도 없을 때 돈통을 열고 계시네요? 아니야. 나 그냥 정산하는 거였어. 나 정말 아니야. 며느리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놈은 이미 그녀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그런 거야? 우리 가게 돈을 훔친 거야? 여보, 제발 날 믿어줘. 나 정말 아니야. 당신이라도 날 믿어줘. 며느리가 아들놈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놈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이혼하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놈이 며느리한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겨우 6개월 온 그녀 말만 믿고 이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천하의 계자식아, 제가 아들놈 뺨을 올려쳤습니다. 평생 손 한 번 안 댔던 제가 처음으로 아들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들놈은 제 손을 뿌리치고 그년 옆으로 갔습니다. 엄마까지 왜 그래? 증거가 있잖아. 여보가 우리 가게 망쳤어. 이 미친놈아. 내 마누라가 20년간 이 가게 지킨 거 모르냐? 저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놈은 이미 그년한테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20년간 헌신한 대가가 도둑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여기 못 있겠어요. 제가 있으면 어머니랑 여보만 힘들어요. 아가, 안 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나가면 전현들 계획대로 되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제 남편이 절 안 믿는데 제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어요. 차라리 제가 나가는 게 나아요. 며느리가 짐 들고 나가려는 순간 제가 붙잡았습니다. 아가, 제발. 며칠만 기다려다오. 내가 전현 정체를 꼭 밝혀낼게. 며느리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제 며느리가 20년간 지킨 이 집을 그년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놈은 저한테 말도 안 걸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며느리 편을 들었다고 화를 냈어요. 엄마도 여보 편 들 거야? 증거가 있는데도? 이 천하의 계자식아, 그게 증거냐? 편집된 거라고. 하지만 아들놈은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좀 이상해. 혹시 치매 아냐? 병원 한번 가봐. 제가 치매라고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겁니다. 제 친아들이요.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년이 가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저조차 가게 돈을 못 만지게 됐어요. 제가 40년간 지킨 가게인데 말입니다. 어머님, 요즘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푹 쉬세요. 가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황당한 건 그년이 가게 이름을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된 옥순이네 떡집은 너무 구식이에요. 모던 떡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바꾸겠다고요? 40년간 이 시장에서 쌓아온 이름을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 가게는 내 가게야. 어머님, 오빠 이름으로도 등록돼 있잖아요. 오빠가 동의하면 되는데요. 그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놈을 쳐다봤어요. 아들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채영이 말이 맞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간판도 바꿔야지.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이름이 든 간판을 지우겠다고 한 겁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기 신고하러 왔어요. 우리 가게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있어요. 경찰관이 제 말을 듣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요. 그년이 편집한 CCTV 말고는 편집이라는 게 확실해요? CCTV에 찍힌 사람이 며느리분이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며느리가 아니라 그년이 말이 꼬였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제대로 설명도 못했어요. 경찰관이 저를 딱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가족 간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CCTV 영상이 있다면 그게 증거 아닌가요? 집에 가서 가족끼리 잘 해결하세요. 경찰마저 제 말을 안 믿었습니다. 저를 그냥 가족 싸움하는 늙은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발요, 경찰관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며느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할머니, 증거를 가지고 다시 오세요. 지금은 도와드릴 게 없어요. 경찰서 문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순자야, 너희 가게 요즘 며느리가 안 보이더라. 무슨 일 있냐? 그게 며느리가 집을 나갔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머, 뭔데? 무슨 일인데? 저는 시장 할머니들한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머, 순자야. 그래도 CCTV에 찍혔다며? 그럼 며느리가 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편집된 거라니까. 편집? 순자야, 요즘 내가 좀 이상해. 혹시 치매 아냐? 우리 옆집 할머니도 치매 걸리니까 이상한 소리 하더라. 또 치매 소리였습니다. 제가 치매라는 겁니다. 난 치매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하지만 할머니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양반 요즘 정말 이상해. 며느리가 돈 훔쳤는데 그걸 다른 사람 탓을 하네.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나 봐. 불쌍해라.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도 경찰도 시장 사람들도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었습니다. 제 말이 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요즘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어요. 밥맛도 없고 자꾸 토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약 좀 지어다 드릴게요. 그년이 약을 사왔습니다. 하얀 가루약이었어요. 저는 그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안 나아졌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 약 드셨어요? 하루에 3번 꼭 드셔야 해요. 그년이 약을 챙겨줬습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년이 그래도 저를 챙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을수록 몸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손발이 저렸고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가끔 환청도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약을 먹는데 왜 더 안 좋아지지?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게 뒤편 창고에 갔습니다. 그년이 보관한다던 약을 찾으러 간 거였어요. 혹시 유통기한 지난 약을 준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 약병 옆에 다른 봉지가 있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작은 봉지였어요. 그리고 그 봉지에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비소극약, 취급주의, 비소였습니다. 독약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먹은 약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년이 저한테 독을 먹인 거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봉지를 들고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와, 이거 사. 이게 뭐야? 저는 그년한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했어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제가 본 적도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창고에 숨겨놨잖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빠, 어머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년이 아들놈을 불렀습니다. 아들놈이 다가왔어요. 엄마, 또 뭐야? 채영이가 뭘 어쨌다는 거야? 이것 봐. 이건 독약이야. 비소라고. 이것이가 날 독살하려고 한 거야. 저는 아들놈한테 봉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들놈 반응은 차가웠어요. 엄마, 엄마 진짜 치매에 맞는 것 같아. 그냥 청소용 약품이잖아. 왜 그걸 독약이라고 그래? 아니야. 이건 비소야. 이것이 내 약에 이걸 탔다고. 엄마, 그만해. 채영이가 왜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 병원 가자, 엄마. 정밀 검사 좀 받아야겠어. 아들놈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이 천하의 개자식아. 내 어미가 죽어가는데 왜 그년 편만 들어?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놈은 저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망상에 시달리세요. 치매 검사 좀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저를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놈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나이가 73이시죠? 초기 치매 증상 같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아니야. 난 치매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절망했습니다. 세상에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경찰도, 시장 사람들도, 의사도 모두 저를 이상한 노인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마저 집을 나갔습니다. 저를 유일하게 믿어줄 사람이 떠나버린 겁니다. 난 정말 혼자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무섭고 외로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독을 먹고 있다는 걸 아는데
아무도 저를 안 믿었습니다. 제가 죽어가는데 아무도 안 구해줬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그년이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치매약이요. 의사 선생님이 꼭 드시래요. 하얀 가루약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을 안 받았어요. 난 안 먹어. 어머님, 약 안 드시면 치매가 더 심해져요. 빨리 드세요. 안 먹는다니까? 그게 약이 아니라는 거 난 다 알아. 그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약 안 드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요양원에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요양원이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님이 이렇게 약도 안 드시고 이상한 행동하시면 집에서 모시기 힘들잖아요.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놈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그런 말을 했어? 네. 어제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전문적인 곳에서 케어를 받는 게 낫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버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밥도 안 먹었습니다. 물도 안 마셨어요. 그년이 준 약도 버렸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제 손으로 죽는 게 그년 손에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 생각 때문이었어요. 제가 죽으면 며느리는 영원히 도둑으로 남게 됩니다. 그건 안 됐어요. 내가 죽기 전에 전현 정체를 꼭 밝혀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는데요? 저는 그때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앞도 뒤도 없었어요. 그냥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이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뒷문으로 나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드니 25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너, 누구냐? 저요? 저 김민지예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이 시장 경로당에서 봉사하는 대학생이요. 할머니, 경로당에서 자주 뵀잖아요. 아, 그래서 낯이 익었구나.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경로당에 가곤 했었습니다. 떡 몇 개 들고 가서 할머니들이랑 수다 떨고 오곤 했죠. 아, 그래, 민지라고 했지? 근데 무슨 일이냐?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오늘 할머니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할머니랑 그 젊은 여자분이 싸우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독약이라고 소리치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지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가게 뒤편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그 여자 한채영이라고 했죠? 그 여자 수상해요. 뭐?
제가 지난주에 경로당 봉사하고 나오는데 그 여자가 웬 남자랑 길에서 팔짱 끼고 걷는 거 봤어요. 근데 그 남자가 할머니 아들분이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냐? 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좀 밟아봤어요. 그 남자랑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예상은 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봤다는 겁니다. 민지야, 혹시 그 남자 얼굴 기억하냐? 네, 기억해요. 키가 크고 문신이 팔에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민지가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할머니 가게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할머니가 버린 약. 맞죠? 제가 오늘 아침에 버린 그 하얀 가루약이었습니다. 너 왜 이걸? 할머니가 독약이라고 소리치셨잖아요. 혹시나 해서 주워뒀어요. 제가 내일 학교 실험실에 가져가서 성분 분석을 좀 해볼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제 말을 믿어준 겁니다. 민지야, 너 정말 내 말 믿어주는 거냐?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도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마지막 1년 동안 계속 누군가 자기를 독살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다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할머니 혈액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 흔적이 나왔어요. 민지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범인을 찾을 수 없었죠. 저는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할머니 말씀을 믿지 못한 게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도 저랑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민지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여자 정체를 꼭 밝혀낼게요. 다음 날 민지가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민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약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 이거 비소 맞아요. 미량이긴 하지만 매일 복용하면 천천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이에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독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당장 병원 가세요. 비소 중독 검사 받아야 해요. 민지가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비소 중독 검사를 요청했어요. 할머니, 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증거가 돼요. 경찰한테 신고할 수 있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피랑 머리카락에서 비소가 검출됐어요. 의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심각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계속 비소를 드신 것 같아요. 당장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검사 결과지를 들고 떨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긴 겁니다. 민지랑 저는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할머니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독살 당하고 있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경찰관이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누가 할머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죠? 우리 집에 있는 한채영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저한테 약이라며 비소를 먹였어요. 경찰관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그 여자가 할머니한테 약을 줬다는 증거가 있나요? 만약 그 여자가 모른다고 하면 입증이 어려운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년이 시치미를 뚝 떼면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민지가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그 여자를 미행했어요. 이 여자한테 내연남이 있고 할머니 아들분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 가게 쓰레기통에서 주운 약에서 비소가 검출됐어요. 민지가 봉지랑 학교 실험실 분석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살인 미수 사건인데요. 제가 담당 형사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30분 후 한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시죠? 저는 강민호 형사입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강 형사가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 씨, 맞죠? 네. 저 어떻게? 2년 전 민지 씨 할머니 사건 담당했던 형사가 저예요. 민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때 그 형사님. 네. 죄송합니다. 그때 범인을 못 잡아서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김옥순 할머니, 그리고 민지 씨. 저는 지난 2년간 이 조직을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조직이요? 네. 한채영, 그 여자는 조직의 일원입니다. 이들은 노인들을 타깃으로 보험금 사기랑 재산 탈취를 해온 전문 범죄 조직이에요. 민지 씨 할머니도 이들의 희생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조직이라고요? 최소 10년간 20명 이상의 노인이 이들의 손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비소나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죠. 하지만 매번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를 못했어요. 강 형사가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노인들 얼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들이랑 남자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커플로 활동합니다. 여자가 먼저 접근해서 가족을 흔들어 놓고 남자가 뒤에서 조종하죠. 그리고 재산을 빼돌린 후 노인을 독살합니다. 그럼 제 아들도 속은 거예요? 네. 한채영 목표는 할머니 가게랑 재산입니다. 그리고 아마 할머니 명의로 거액의 보험도 가입했을 겁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보험이요? 네. 확인해 보죠. 강 형사가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김옥순 할머니 명의로 보험이 3개 가입돼 있네요. 사망 보험금 총액 10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10억? 저는 보험 같은 거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서류에 도장 찍으신 적 있으세요? 한채영이 뭔가 서류를 가져왔을 때요. 생각해보니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년이 가게 임대차 계약서라며 서류를 가져왔었어요. 저는 잘 안 보고 도장을 찍었어요. 있어요. 한 달 전에 그게 보험 가입 서류였을 겁니다. 할머니 인감 도장을 위조하거나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를 만든 거죠. 민지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나쁜 년들, 할머니를 죽여서 10억을 받으려고 한 거네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한채영 뒤에는 진짜 보스가 있습니다. 이름은 장성훈. 40대 남자로 이 조직 총책입니다. 한채영은 그 사람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실행범이에요. 그럼 그 남자가 네. 민지 씨가 목격한 그 문신 있는 남자가 장성훈입니다. 이자가 이 조직 진짜 배후예요. 강 형사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민지 씨. 제가 2년간 이 조직을 못 잡은 이유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지 씨가 주운 약물 샘플, 그리고 할머니 비소 중독 검사 결과. 이게 우리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현장에서 한채영이랑 장성훈을 동시에 검거해야 합니다. 현장 검거요? 네. 함정 수사를 할 겁니다. 할머니께서 미끼가 되어 주셔야 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미끼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할머니께서 그 여자들을 속여서 범행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전 과정을 녹음하고 촬영할 겁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울게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할머니를 도와서 초기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를 저한테 연결해 준 게 민지 씨의 가장 큰 공헌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님. 강 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각오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저 나쁜 년들을 꼭 감옥에 보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강 형사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제일 먼저 그년한테 다시 약을 달라고 했어요. 채영아, 미안하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약을 안 먹었구나. 약 좀 다시 줄 수 있냐? 그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셨네요? 좋아요. 약 드릴게요. 그년이 약을 건네줬어요. 저는 그 약을 받아서 그년이 보는 앞에서 먹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나중에 뱉었어요. 그리고 그 약을 강 형사한테 전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식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소 함유량이 치사량 수준입니다. 할머니, 이 약을 계속 드셨으면 2~3개월 내에 사망하셨을 겁니다. 강 형사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한채영을 체포해도 장성훈을 못 잡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둘 다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 연기를 좀 하셔야 합니다. 한채영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 내 재산을 미리 정리하고 싶다. 공증 사무실에 가자고요. 공증 사무실이요? 네. 할머니가 재산을 정리한다고 하면 한채영은 당연히 장성훈을 부를 겁니다. 그 자리에 둘이 다 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저희 경찰이 그 공증 사무실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내 재산을 한채영한테 다 주겠다는 유언장을 쓰는 척 하세요. 그 순간 그들의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내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야지. 드디어 작전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그년한테 말했습니다. 채영아, 내가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구나. 이러다가 갑자기 죽을 것 같아. 그 전에 재산 정리를 하고 싶어. 공증 사무실에 같이 가줄 수 있냐? 그년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요? 좋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녀는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한테요. 오빠, 오늘 됐어. 할머니 재산 정리한대. 공증 사무실로 와. 2시. 전화를 끄는 그녀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공증 사무실 앞. 저랑 그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팔에 문신이 있는 남자. 바로 장성훈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오빠예요. 오늘 증인으로 데려왔어요. 장성훈이 저를 보며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래 사세요. 그 말투에서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오래 사세요가 아니라 빨리 죽으세요라는 뜻이었죠. 공증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 본인의 모든 재산을 한채영 씨에게 증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려는 순간, 잠깐만요. 제가 펜을 내려놨어요. 왜요, 할머니? 한채영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채영아, 너 혹시 나한테 보험 가입한 거 있냐? 그 순간 한채영이랑 장성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험이요? 무슨 보험 말씀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10억짜리 보험 가입한 거 말이다. 할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장성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먹인 약, 그거 비소였지? 한채영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장성훈이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공증 사무실 문이 박차고 열리며 강민호 형사랑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장성훈, 한채영. 너희들은 살인 미수, 사기,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한채영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경찰들이 즉시 제압했습니다. 이 할멈이 나한테 당했어. 감히 날 속여. 한채영이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어요. 강 형사가 녹음기를 꺼내 틀었습니다. 할멈이 재산 정리한대. 공증 사무실로 와. 2시. 한채영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성훈이랑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할멈이 곧 죽을 거야. 약 매일 먹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럼 10억은 우리 거야. 공증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어. 한채영이 절규했어요. 그래, 함정이었다. 이 더러운 년아. 내가 내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서 쫓아낸 것처럼 나도 너를 속인 거다. 저는 그년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너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다. 강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채영, 장성훈. 너희는 최소 20명 이상의 노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김옥순 할머니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도 명백하다. 조용히 따라와라.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려 끌려갔습니다. 공증 사무실 밖으로 나오니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성공했어요. 민지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민지를 꼭 안아줬어요. 민지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용감하셨어요. 강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채영이랑 장성우는 최소 무기징역은 받을 겁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에 못 잡은 범인들이에요.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강 형사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성훈 뒤에 진짜 보스가 또 있을 겁니다. 이 조직은 생각보다 더 크고 조직적이에요. 우리는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까? 하지만 일단 한채영이랑 장성우는 잡혔습니다. 이제 제 며느리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어요. 저는 즉시 아들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천하의 개자식아, 당장 경찰서로 와라. 내가 내 눈을 똑바로 뜨게 해주마. 경찰서 조사실. 저는 아들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옆에 앉아 있었고 민지도 함께였어요. 문이 열리며 아들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경찰서로? 아들놈 말이 끊겼습니다. 조사실 안에 앉아 있는 한채영이랑 장성훈을 본 순간이었어요. 채영아,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저 남자는 누구야? 한채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강 형사가 아들놈을 앉혔습니다. 앉으세요. 지금부터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 형사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채영이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 저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것, 10억짜리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 그리고 장성훈이 배우라는 것까지요. 아들놈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거짓말이야. 채영이가 그럴 리 없어. 강 형사가 증거 자료들을 쌓아놨습니다. 비소가 검출된 약물, 제 혈액 검사 결과, 보험 가입 서류, 녹음 파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강 형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할멈이 곧 죽을 거야. 약 매일 먹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럼 10억은 우리 거야. 한채영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박선미 씨, 당신 안 해요. 그분이 도둑이라는 증거는 조작된 겁니다. CCTV를 편집해서 만든 거죠. 뭐라고? 아들놈이 한채영을 쳐다봤습니다. 채영아, 이게 사실이야? 너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한채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해. 너 내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야? 그리고 내 마누라를 도둑으로 몰아서 쫓아낸 거야? 아들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채영은 입을 안 열었어요. 대신 장성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 사실이야. 내 엄마는 곧 죽을 뻔했고 내 마누라는 우리가 쫓아냈지. 그리고 넌 그냥 멍청한 호구였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계획이 성공 못했을걸? 이게 자식아. 아들놈이 장성훈한테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세요. 아들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엄마, 엄마. 아들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아들놈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넌 내 말을 한 번이라도 믿어준 적이 있냐? 내 어미가 독살당한다고 울부짖는데 넌 날 치매 환자 취급했어. 그리고 20년간 우리 집을 지킨 내 마누라를 도둑으로 몰아서 쫓아냈지.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냐? 내 마누라가 얼마나 억울했겠냐. 내가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겨우 6개월 온 년 말만 믿고 버렸잖아. 아들놈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너를 아들로 안 본다. 내가 내 어미를 배신했으니까 내 마누라한테 가서 빌어라. 그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사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구나. 조사가 끝난 후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가, 나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가, 이제 다 끝났다. 내 억울함이 다 풀렸어. 경찰서로 와다오. 며느리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강 형사가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어요. 어머니,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 어미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가 독살당할 뻔한 걸 몰랐어요. 제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들놈을 쳐다봤습니다. 아들놈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여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아가, 넌 저놈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저놈이 평생 너한테 빌어야 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실망했어.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은 날 한 번도 안 믿어줬어. 나 이제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여보, 제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들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어요. 일단 시간이 필요해요. 나 생각 좀 해볼게요. 며느리는 저랑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저랑 며느리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젠 그년이 없었습니다. 저랑 며느리 단둘이 가게를 지켰죠. 어머니, 오늘 떡 많이 팔렸어요. 손님들이 할머니 무사하신 거 알고 다들 기뻐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우리 가게는 우리가 지키는 거야.
아들놈은 매일 가게에 와서 며느리한테 빌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용서 안 했어요. 여보, 내가 날 도둑으로 몰았을 때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내가 날 안 믿었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냉정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나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됐어. 저는 그런 며느리를 지지했습니다. 아가, 내 맘 가는 대로 해라. 내가 결정할 문제야. 일주일 후 강 형사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한채영이랑 장성훈 둘 다 구속 기소됐습니다. 살인 미수, 사기, 보험 사기 혐의로요. 그리고 과거 20명 피해자 사건도 모두 재조사 중입니다. 정말요? 네.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저런 것들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해. 하지만 강 형사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장성훈이 자백을 시작했는데 그 위에 진짜 보스가 있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짜 보스요? 네. 이 조직 총책은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이름은 최민석. 50대 남자로 겉으로는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범죄 조직 수뇌부예요. 그럼 한채영이랑 장성우는 그냥 부하였다는 거예요? 네. 최민석이 전체를 기획하고 장성훈이랑 한채영이 실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민석은 지금 증거를 모두 없애고 도주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그자를 빨리 잡아야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최민석은 매우 교활해요. 증거를 안 남기고 부하들을 통해서만 일을 시켰거든요. 장성훈 증언만으로는 기소가 어렵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그 나쁜 놈이 도망가게 둘 순 없잖아요. 강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또 위험을 감수하셔야 해요. 뭔데요? 말해봐요. 최민석이 할머니를 찾아올 겁니다. 저를요? 네. 한채영이랑 장성훈이 체포되면서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최민석은 할머니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할머니가 증인이니까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그자가 날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를 보호하면서 최민석을 유인하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미끼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그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가 또 위험해지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 괜찮다.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면 저 나쁜 놈을 감옥에 보내는 거야. 어머니, 걱정 마라. 형사님이 날 지켜줄 거야. 그렇죠, 형사님?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할머니 주변에 저희 경찰을 24시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민석이 접근하는 순간 즉시 검거할 겁니다. 좋아요. 그럼 언제 시작하죠? 내일부터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사복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어요.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며느리도 민지도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아가. 이틀째 되는 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옥순 할머니시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민석인가? 네, 그런데요. 저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한채영이랑 장성훈 말입니다. 그 친구들이 할머니한테 큰 실례를 저질렀더군요. 제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최민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소름 끼치게 차가웠어요. 사과요? 당신이 왜 그들을 대신해서 사과를 해요? 제가 그 친구들 보스니까요. 최민석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스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그만 연기하세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경찰이 할머니를 이용해서 저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도요. 최민석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거를 안 남기거든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며느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최민석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주사기였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편안하게 보내드릴게요. 아무도 모르게요.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가게 곳곳에서 사복 경찰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강민호 형사도 함께였어요. 최민석, 너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최민석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할멈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최민석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경찰들이 즉시 제압했습니다. 강 형사가 최민석 주사기를 압수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감정해보면 당신 범죄가 명백히 드러날 거야. 증거가 뭐야? 나한테 증거 같은 거 없어. 너 지금 할머니를 죽이려고 주사기를 꺼냈잖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CCTV에 다 찍혔어. 강 형사가 가게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숨겨진 CCTV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방금 한 말. 제가 그 친구들 보스니까요. 이 말도 다 녹음됐어. 최민석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그래, 함정이야. 내가 20명 이상의 노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너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강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민석, 너는 조직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 총책으로 기소될 거야. 평생 감옥에서 썩을 준비나 해라. 최민석은 경찰차에 실려 끌려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 민지랑 며느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이제야 다 끝났구나.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이랑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강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10년간 이어진 범죄 조직을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할머니 용기가 가장 컸습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가 할머니를 저한테 연결해 준 게 가장 큰 공헌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할머니 원한을 이제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지켜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아가.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놈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보. 아들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평생 후회할 거야. 제발 용서해줘. 저는 아들놈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난 널 용서 못해. 내가 내 어미를 배신했고 내 마누라를 버렸으니까.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아가가 하는 거야. 아가, 내 맘대로 해라. 며느리가 아들놈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은 날 한 번도 안 믿어줬어. 난 당신이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나 변할게. 정말 변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하지만 다시 한 번 날 배신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알았지?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들놈이 며느리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변할까?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결정할 문제였어요. 저는 더 이상 간섭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야, 이놈아. 내 마누라가 용서해 준다고 해도 난 아니다. 넌 평생 속죄하며 살아라. 그리고 가게는 이제 내 마누라 거야. 넌 손도 대지 마라. 네, 엄마. 알겠습니다. 아들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채영, 장성훈, 최민석, 3명 모두 법정에 섰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채영, 장성훈, 최민석은 10년간 20명 이상의 노인을 살해하고 수백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그리고 김옥순 할머니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도 명백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한채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저 억울해요. 전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악질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법정은 피고인 한채영에게 징역 25년, 피고인 장성훈에게 무기징역, 피고인 최민석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떡을 쪄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재판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다. 그 나쁜 년들 평생 감옥에 있을 거야. 정말요? 다행이다. 며느리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할머니 사건이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정말? 민지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70대 할머니, 살인 범죄 조직 소탕의 1등 공신. 용감한 할머니 덕분에 10년간 미제 사건 해결.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영웅이 됐네. 할머니는 원래 영웅이었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강 형사도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20명 피해자 가족들이 원한을 풀 수 있게 됐어요. 형사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할머니 경찰청에서 표창장을 수여하고 싶다고 하네요. 받으실 거죠? 표창장이요? 이 늙은이가 무슨 표창장을. 할머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받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경찰청 표창식. 저는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랑 민지 그리고 아들놈도 함께 왔어요. 김옥순 할머니는 범죄 조직 소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용기와 정의감으로 사회 안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표창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그날 밤 가게로 돌아와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남편한테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정말? 아가, 괜찮겠냐? 네. 그 사람도 많이 반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가정은 쉽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가, 다시 한번 배신하면 그땐 정말 끝이다. 알겠지? 네, 어머니. 저도 이번엔 똑똑하게 살아갈게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잘 됐어요. 제 사건이 뉴스에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떡 사러 왔어요. 용기 있는 할머니 응원합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며느리랑 저는 바쁘게 떡을 쪄냈어요. 아들놈도 변했습니다. 이젠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함부로 안 했어요. 오히려 며느리 뒤치다꺼리를 하며 속죄하듯 살았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쉬어. 아니야, 괜찮아. 같이 하자. 며느리도 아들놈을 서서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가게에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책이라니? 이 늙은이 이야기를? 네.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용기랑 희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저 꼭 쓰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써라. 만약 그 책이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야. 지금도 저는 시장 떡집에서 떡을 팝니다. 며느리랑 함께 새벽 4시면 일어나 쌀을 씻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제 옆에는 며느리가 있고 민지가 가끔 봉사 온다며 들르고 강 형사님도 떡 사러 오시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나쁜 년들 손에 안 죽고 당당히 살아남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옥순, 올해 74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평생을 바친 이 떡집에서 떡을 팝니다. 그리고 이 떡 하나하나에 제 정성이랑 사랑을 담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배신한 아들을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인생 티타임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